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이권, 전쟁과 사랑, 이승만, 제거 계획. (1951년 5월 25일) 유엔군이 현리 대패를 극복하고 동부전선에서 중공군에 대한 반격 작전을 마무리 짓고 있을 때 박정희 대령은 육군정보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구사단 부사단장 시절 박정희 참모장과 친했던 김종평 정보국장이 추천한 자리였다. 정보학교는 대구 칠성국민학교 교사를 빌려 쓰고 있었다. 정보요원들의 교육을 맡은 학교라 박정희는 모처럼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다. 대구 삼덕동 셋집에는 이즈음 한 손님이 들었다. 그는 뒤에 민간인으로서 5.16 주체 세력이 되고 공화당 원내 총무를 역임했던 김용태였다. 그는 이 무렵 박정희의 조카 박용옥과 결혼한 김종필과 서울사대 동창사이였다. 김용태는 김종필 대위의 소개로 박정희를 만났다. 그는 미8군 연락장교단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내외는 건너방에서 공짜로 기거하도록 해줬다. 김용태가 사양하니까 유경수가 말했다. 전쟁 때는 어딜 가도 고생일 테니 우리 집에서 고생하세요. 먹고 자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쌀이나 10가마쯤 가져오세요. 박정희의 귀가 시간은 늦은 편이었다. 박정희는 가끔 김용태를 불러서 소금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깡술을 마시다가 보면 빨리 취하는 법. 박정희는 독백처럼 쏟아놓는 것이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동족 상잔의 전쟁을 무모하게 끌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야. 전쟁을 막으려면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야. 특히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으려면 빈곤을 없애는 길밖에는 없어. 빈곤 퇴치.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야. 박정희는 가슴에 쌓여가던 민족의 현실에 대한 고뇌를 엿보게 하는 시도 쓰곤 했다. 이에 10월에 쓴 시 한 편. 하늘도 자고 땅도 자고 사람도 자는 고요한 밤. 벌레소리 차량이 들려오는 어두운 가을밤. 길게 내뿜는 담배 연기만 어둠 속에 흡수돼 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한없이 헤매고 찾아도 담배 연기처럼 걷잡을 수 없는 길고 고요한 가을밤. 길고 아득한 유구한 역사 속에 찰나찰나의 생명 속을 연속하는 인간이, 그러나 찰나에 사라질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인간이란 것을 알면서도 찰나가 기쁘고 찰나가 설프다는 것을, 인생이라고 일컬으면서 몹시도 허둥지둥하는 것이 어리석고 가엾구려. 담배 연기와도 같은 인생이여, 초초창창한 내일의 역사의 마크, 그 속에 무한한 기대와 희망조차 없이 그러나 막연히 기다려지는 인생의 삶. 지구는 돌고 역사는 가고 세월은 흐르고 인생은 늙고 밤이 가면 내일의 새날이 온다는 것은 가을밤 어둠 속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인생의 부질없는 노릇이여. 박정희는 이즈음 구사단 참모장 시절 정훈부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이용상 시인이 시집을 내려고 하는데 돈을 못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렀다. 박정희는 이 대위가 방으로 들어오자 장롱에서 신문지로 싼 뭉치를 하나 꺼내 아무렇게나 던져줬다. 이용상이 놀라서 이게 뭐죠? 하고 물었다. 시집 출판비에 보태 쓰쇼. 이 뭉치가 다 돈입니까? 이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세상이 다 도적놈들인데 난들 도적질 말라는 법 있어. 옆에서 유경수가 거들었다. 이대위님, 염려하실 돈이 아닙니다. 저분 마음 변하시기 전에 어서 갔다가 좋은 시집 내세요. 이렇게 하여 출판된 시집이 아름다운 생명이었다. 이 무렵 박정희는 1년 반 전에 헤어진 이연란과 스친다. 이연란은 그때 재혼하여 대구에서 살고 있었다. 이 씨의 생전 증언. 내가 모양 내고 원피스 입고 싹 빼고 가는데 지프에 빵빵대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6.25 사변통의 월북캐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박씨가 내리려고 해서 나 살려라 하고 막 뛰었죠. 마침 트럭이 지나가서 만나지 못했어요. 1951년 11월 29일 박정희는 아내의 생일 선물로 스웨터를 사줬다. 12월 10일 박정희 대령은 대구에 있던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작전차장으로 전보됐다. 그해 6월부터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아래서 작전국장으로 있던 이용문 준장이 끌어준 것이었다. 두 사람에게는 세 번째의 만남이었다. 그때 육군참모차장은 유재흥으로
육보는 총장, 차장, 작전국장이 모두 일본 육사 출신들이었다. 전임 정일관 총장, 강문봉 작전국장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박정희는 만군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만주 군관학교 예비과정을 수석 졸업, 일본 육사에 유학하여 3등으로 졸업함으로써 엘리트 의식이 강한 일본 육사 출신들도 한 수 접고대했다. 시인 구상은 그때 국방부 기관지인 진중신문, 승리일보의 편집 책임자였다. 친구인 이용문과 자주 어울렸다. 이 준장은 그를 참모회의에 참석시키기도 했다. 어느 날 이용문의 사무실로 구상이 놀러갔더니 조그맣고 새까만 장교 한 사람이 와 있었다. 이용문이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일본말로 이 사람은 의리의 남아야 라고 했다. 그 사람, 박정희 대령의 눈이 퍽 인상적이었다. 맹수의 그것처럼 매서웠는데 눈동자가 한가운데 있질 않아 잘못 보면 삿발뜨기 같았다. 이, 구, 박 세 사람은 곧 술친구가 됐다. 주석의 분위기는 이용문과 구상이 주도했다. 박정희는 상관인 이용문을 의식해 활달하게 놀지 않았다. 구상은 박정희의 견식이 높은데 놀랐다.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다. 역사서를 많이 읽고 있었는데 베트남 흥망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전굿 교육과장 최영성 중령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말없는 사나이였다. 공문을 기한에 결제받으러 가면 설명을 듣지 않고 미결, 기결, 보류라고 적힌 서류함에 두고 가라고 했다. 며칠 뒤 박 대령이 서류를 과장에게 돌려줄 때 보면 오자, 탈자까지 교정을 보고 자신의 소견을 메모한 부전지를 첨부해 두곤 했다. 이용문 국장은 일선 시차를 명목으로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잦아 안살림은 박정희의 몫이었다. 박정희는 차장이 아니라 국장의 대리자였다. 박정희의 전임자는 정래혁 대령이었다. 그는 이용문과 함께 일선 시차를 자주 했다. 이용문 장군은 팔랑개비 같은 경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쿨쿨 자요. 우리는 불안해서 오금을 못 펼 지경인데 그분은 대담하면서도 천진난만했어요. 낙동강 하구 상공을 지날 때인데 오리떼가 보이니까 고도를 낮춰 오리떼 속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놀란 새들이 솟구쳐 오르니까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1948년)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1952년 7월 23일에 끝나게 되어 있었다. 1952년 전선은 38도선에서 고착돼 소모적인 고지쟁탈전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전해 여름부터 판문점에서는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이 휴전회담을 지루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공산주의를 콜레라균에 비교해 인간은 호열자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휴전회담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자 이 대통령은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국을 따돌린 휴전 협상을 성사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이 대통령을 미국 정부는 걸림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일방적으로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2월 12일 미국은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의 싸늘한 시선과 음모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51년 5월 4일 3인칭으로 쓰인 이승만 대통령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국 대사 무초가 찾아와서 조병옥 내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서 항의했다. 조병옥은 무초의 사람이며 무초는 그를 통해서 다음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조병옥이 무대에서 사라진 지금 무초는 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 바로 온화한 장면 총리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전쟁 계획을 위해서 중요하다. 자기네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앉힐 수 있다면 미국은 중공의 한국의 절반을 떼어줄지도 모른다. 이승만을 재선시키게 되면 그런 계획이 성사될 수 없다. 이승만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임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51년 11월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52년 1월 18일 이 개헌안은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로 무참하게 부결됐다. 야당 연합세력은 4월 17일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명한 의원 수가
개헌 정족수인 123명이나 됐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무초 미국 대사는 2월 15일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이승만에 대항할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이범석, 신익희, 장명, 허정 가운데 최선의 희망은 장면이다 라고 했다. 3월 3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현행 헌법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 이승만이 재선될 가능성은 50% 이하다. 이승만, 신익희, 장면은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서 판단할 때 장면의 당선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는 이승만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유순하다고 했다. 무초의 미국 대사관은 장면 총리의 선거 지원 본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전략의 핵심은 이승만이 경찰, 특무대, 헌병 같은 수사기관과 청년단 및 우익단체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자유의사로 투표할 수만 있도록 해주면 장면의 당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선다. 4월 20일 그는 무초의 사람인 장면 총리를 해임하고 후임 총리에는 경찰의 대부 장택상을 지명했다. 내무장관에는 민족청년단의 설립자 이범석, 국방장관에는 강직한 이기붕을 밀어내고 신태영을 임명했다. 5월 14일 이승만은 제4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수 부통령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군 병원선으로 피신했다. 미국 대사관은 김성수와 장면에게 신변 안전을 위한 성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5월 10일 새벽 3시쯤 부산 동대신동에 있는 선우종원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반공검사로 유명했던 선우종원은 장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한 달 전 퇴직했었다. 장면 전 총리와 함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던 선우 씨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경비원이 잠이 든 선우종원을 깨우더니 웬 미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미군이? 라고 말하면서 선우종원은 뜰로 나갔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쿨쿨 잠만 자. 어깨를 툭 치면서 얼굴을 드러낸 사람은 미군이 아니라 이용문 6번 작전국장이었다. 얼굴은 희고 키는 크고 눈이 노란 이 준장을 경비원이 미군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이용문은 선우씨의 평양고보 두의 선배였다. 이용문은 지금 대구 6본에서 총장차를 몰고 달려오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지프의 삼성장군 표지판 덮개를 벗겨 보여주었다. 선우씨는 이 장군을 2층으로 안내했다. 우리 같이 혁명하세. 선우씨가 엄청난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이용문은 다그치듯 말했다. 우리 손잡고 이 박사를 뒤엎어버릴 쿠데타를 하자는 거야. 너희 쪽 사정은 어떤가? 우리라니 선배님 말고 많은 장군들이 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자넨 왜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나. 너희들이 찬성하면 장면 박사를 추대하고 곧 혁명을 일으키겠어. 난 못합니다. 민주주의란 수단과 절차가 중요한데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더구나 우리 집안은 3대째 천주교 신자입니다. 야 이 사람아. 이런 판국에 페어플레이가 있을 수 있나. 좀 더 주저하지 말고 거사하세. 참모총장도 알고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의 묵계도 받아두었어. 이들은 2시간 동안 토론했다. 후배인 선우씨가 설득당하지 않자 이 장군은 탁자를 꽝 치면서 일어났다. 희구물에 동이 터오는 바깥으로 나가는 이 준장에게 선우종원이 말했다. 선배님, 오늘 일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리곤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됐다.